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버치톨드와 젠의 혼인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캠핑카에 납치한 이 젠을 태우고 다니던 버치톨드는 국경을 넘었고 멕시코로 갑니다. 거기에선 12살 이상부터 결혼이 허용되었는데 그곳에서 젠과 혼인을 올리게 된 거였죠.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젠과 결혼을 했으니 젠의 엄마 메리앤을 설득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를 뒤쫓고 있던 FBI가 동생의 전화를 도청했고 멕시코에 그의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캠핑카에서 젠과 함께 있던 버치톨드를 검거할 수 있었죠. 일단 두 사람은 멕시코 감옥에 수감이 되었는데 이때 버치톨드가 젠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계인 그리고 우리의 임무, 성적 행위 그 어떤 것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이를 세뇌시켰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부모들과 자매가 다 죽을 수 있다고요. 협박이죠. 12살 소녀는 자신이 납치당한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지난 한 달간 사실상 그의 보호 속에 살아왔던지라 그의 말을 굳게 믿어버립니다. 젠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멕시코에서 아저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서 오히려 멕시코 감옥에 남아있는 아저씨를 걱정했고요. 어쩐 일인지 가족과는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자신만 알고 있는 어떤 은밀한 비밀 임무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오직 16살이 되기 전에 자신의 임무를 완성해야 나와 내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FBI는 버치톨드를 납치, 감금 혐의로 기소하게 됐고 죄목은 그 어느 때보다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버치톨드가 젠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혐의를 무효화해주지 않으면 그동안 부부와 있었던 그 지저분한 섹스 스캔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죠. 부부로서는 그 일이 알려졌을 경우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수치심 이게 너무도 끔찍했고 두려웠기에 결국 버치톨드가 저지른 모든 이 납치 감금 사건은 부모의 동의하에 그리고 젠의 자유의지하에 두 사람이 멕시코로 여행을 한 것이다 라는 것에 동의했고 사인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을 남겨두고 버치톨드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고 사건은 이 젠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젠이 막 잠에 들려던 쯤이었어요. 창가 쪽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깼죠? 버치톨드였습니다. 그는 몰래 방으로 들어와서는 젠, 외계인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해. 그리고 이후에도 버치톨드는 젠 앞에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을 제3자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지만 젠은 당시의 상황에서 전혀 이성적이지 못했다. 그럴 수 없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버치톨드에게 정신적으로 철저하게 세뇌당했고 심지어 자신이 외계인이고 또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젠이 어느 날 엄마에게 자신은 버치톨드 아저씨를 그리워하고 있고 또 나는 아저씨와 결혼해야 한다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정말 엄마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겠죠. 납치 35일 만에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버치톨드는 부모 합의서를 받은 채 여유롭게 재판 기다리고 있고 그 사이 그 사람과 내 딸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지속되었던 겁니다.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젠이 방학에 이사간 아저씨가 새롭게 문을 연 어떤 소규모 놀이공원에 알바를 하러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당시 젠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반항적이었고 부모도 쉽사리 컨트롤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결국 엄마는 아이를 비행기까지 태워서 그 놀이공원에 알바를 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일을 겪고 아이를 납치범한테 보냈는지 저로서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쟤는 아저씨와 재회했고 그곳에서도 임무는 계속되었습니다. 쟤는 13살, 14살을 넘어가던 시기였는데 당시 상황을 완전히 난 세뇌당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저 사랑을 기반으로 살아남기 위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주간을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쟤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갑니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고 가족과 제대로 어울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한편 버치톨드는요,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니, 나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또다시 아이를 납치할 거라고 협박하는데요. 어쩌면 부모로서는 이 남자와의 더러운 치부가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의 시나리오대로 끌려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1976년 8월 10일 날 아침에 일어난 부부가 제인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이가 메모 한 장을 남겼는데 자신은 더 이상 이 집에서 못 살겠고 혼자 가출을 하겠다. 나는 버치톨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가 봤을 땐 이 편지의 내용이 결코 아이가 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죠. 그날 오후 버치톨드도 전화가 옵니다. 그러더니 제니 가출을 했다고 자신한테 연락을 했는데 나도 너무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가출을 한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납치된 걸까요? 그래도 제니 버치톨드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니까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믿을 사람이 버치톨드밖에 없었고 경찰과 언론에 알리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기에 부부는 일단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아이가 실종된 지 3주 후에 버치톨드는 이제서야 그 첫 번째 납치건으로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어쩌면 정말 제니 가출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가 감옥에 수감되어서 어차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그는 10일 만에 근신으로 풀려났고 이후에 아이의 엄마 메리앤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가출한 제니 나한테 연락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걱정이 된다고 전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은 무려 3개월이나 지속되었고 메리앤 또한 엄마 또한 이 버치톨드가 도대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파악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제니 사라진 지 3개월 만에 부부는 FBI에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캠핑카 위치를 파악하게 되죠. 경찰이 그곳에 들이닥쳤을 때 버치톨드는 난 쟤네 행방을 전혀 모른다고 잡아댔는데요. 아이가 사라진 지 100일째. 그간 버치톨드를 주시하던 요원들은 그가 한 주유소에 공중전화를 자주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 공중전화 부스에 있는 어떤 전화번호부 책에 메모를 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근데 번호를 추적해보니까 다름 아니라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무려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여자 카톨릭 기숙학교였는데요. 경찰은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수소문한 끝에 가보니까 그곳에 제니 가명으로 입학한 사실을 밝혀냅니다. 알고 보니까 버치톨드가 젠을 자신의 딸이라고 속이고 제가 CIA 요원인데 아이를 계속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곳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특수한 직업 때문에 절대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거죠. 이후에 그는 주말마다 젠을 보러 왔었습니다. 정말 이게 실화일 수 있는가라고 쉽게 믿어지지도 않는 스토리입니다. FBI 추적 끝에 젠은 겨우 집으로 돌아왔죠. 젠이 두 번째로 사라진 그날
몰래 아이의 방으로 드나들던 버치톨드가 사실 그녀에게 강하게 설득한 것도 있었겠지만 세뇌당하고 있던 젠도 사실 자유의지로 가출을 한 거였기 때문에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신경질적이었고 제멋대로 굴었던 거죠.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 밥이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빠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그 꽃집에 불이 났다는 것이었죠. 놀란 가족은 모두가 현장에 달려가게 되는데 가게가 불에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허탈한 표정으로 울먹이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이때 아빠가 가족들을 꼭 껴안으면서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지금 다 내 품 안에 있어. 얘들아, 괜찮아. 이 젠의 개인 인터뷰를 통해서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는 그날부터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어쩌다 내가 이 모든 걸 초래했는지 후회하게 되었다고요. 이 화제는 버치톨드의 짓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두 번째 납치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는데 감옥에서 만난 두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화재를 첨부했던 거죠. 브로드버그 가족을 파괴하고 젠을 소유하려는 그의 잔인함은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버치톨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획적인 납치, 감금, 방화, CIA 요원 사칭까지 수많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이유는 정신적인 결함이었죠. 그동안 그를 뒤쫓았던 FBI는 정말 모든 게 허무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혐의는 최소 20년형을 받을 수도 있을 만큼 무거웠다고 하는데 버치톨드는 형벌을 피하고 정신병원에 수감되었고 상담을 한 후에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특히나 젠의 생각과 행동을 잘 공감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젠이 철저하게 세뇌되었다라는 것, 자신이 외계인이고 16살이 되기 전에 파트너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런다가 결국 그녀가 12살이 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16번째 생일을 맞이했죠. 그날 아침 그녀는 두려움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가족에게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고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을 차리고는 부모님에게 모든 걸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메리에는요, 이후에 자신이 부끄럽다고 생각됐던 버치톨드와의 부적절한 관계, 이 치부를 내려놓고 딸의 고백을 바탕으로 이 영화 같은 스토리를 책으로 담아서 2003년에 출판합니다. 이 사진은 엄마 메리앤의 이제 추후 나이가 드신 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젠의 이제 추후 나이가 든 모습입니다. 이제 부끄러워하던 부모의 스캔들 그리고 아동학대 사실까지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되자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이면서도 또 이 부부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까지 정신병원 나와서 잘 살아가고 있던 버치톨드가 이 모녀가 책을 써서 돈을 벌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심지어 메리앤과 젠 모녀가 등장하게 되는 행사장까지 나와서는 그녀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버치톨드가 이 아동학대를 반대하고 있는 한 단체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싸움에 휩싸였고 폭행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는 결국 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형벌이 내려지기 바로 전날 그는 자신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동생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자살을 선택하겠다면서 다량의 약을 복용하고 삶을 끝냅니다. 이 정말 실화라고 믿을 수 없는 이 잔인한 이야기는 얼마 전 넷플릭스 위험한 이웃이라는 다큐를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 긴 다큐를 제가 좀 토요미스테리 스타일로 재구성했는데, 사실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실제 관련자들의 인터뷰, 범인 버치톨드의 음성 파일, 전화 기록까지 세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류를 좋아하시는 여러분께 추천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보고도 왠지 꺼림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위험한 이웃,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였습니다.